내일 오전에 열기로 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변호인단 출석 여부를 둘러싼 혼선으로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변호인단이 참석하는 영장 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지 내일 결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토지 공개념이 추가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과세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포함시킨 겁니다. 국회 동의 없이 병력을 동원할 수 있어 군사정권 시절 악용됐던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68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이 이미 2014년에 위수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지난해 2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회의 직후 마치 폐지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문건이 수정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란 거리회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조사단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가 길어질 조짐입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 제주도 산간에 대서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금도 눈이 많이 옵니다. 제주 한라산엔 30cm, 강원 태백엔 10cm의 눈이 왔고 영남권 대도시에선 일부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경찰서장까지 지낸 정모 총경이 마카오 불법 도박장 운영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을 갚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정 총경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 총경을 서울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과주기 수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폐교가 된 서남대학교입니다. 이렇게 건물 문이 꽉 잠겨 있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대학 폐교가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입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일 자신들이 출석할지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변호인단 입장을 들은 뒤에 영장 실질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일 다시 결정할 예정인데 내일 결정해서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내일 중으로 혹은 모레 중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취소나 연기란 표현은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심사 일정은 잠시 늦춰지게 됐지만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투명해졌지만 검찰이 내놓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까지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고려대 인맥이 주축인 후원회가 뇌물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영장 실질심사 여부에 대해서 심수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내일로 잡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일 변호인단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두고 법원과 검찰에 정반대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법원은 기존의 심사 일정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정확한 의향을 파악해 내일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모레쯤으로 다시 심사 기일을 잡거나 서류만 검토해서 내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시 기일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본인의 불출석 입장은 확고하다는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변호인단이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방금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변호인들 참석 없이 서류 심사만을 통해서 내일 혹은 모레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강현석 기자를 연결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영장심사가 내일 열리는지를 두고 지금 하루 종일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일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수년될 수도 있고 변호인 참석 없이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내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내일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전 변호인단이 출석 가능성을 이제 밝히기는 했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힌 만큼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습니다. 예. 자, 반면에 그렇다면 영장심사 날짜가 따로 잡힐 가능성, 그러니까 하루든 그 이후든 그렇게 잡힐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이 전제 조건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전제 조건을 인정을 하면 다시 변호인단의 이 영장 심사 날짜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 변호인단의 그 다시 잡은 날짜를 통지한 뒤 금요일쯤 영장 심사 일정이 다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변호인단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구인장 발부 여부인데, 자, 그렇다면 변호인단은 왜 그걸 고집합니까? 다시 말하면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나와서 심사에 응하겠다. 근데 구인장이 발부되면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제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내일로 예정된 심사에 변호인단만 나가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의견, 즉 변호인단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갖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구인장이 이미 반환됐기 때문에 다시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강제로 데리고 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 구인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뭐 그건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일 뿐 객관적으로 그것이 왜 이렇게 심사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 변호인 측에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만일 내일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이 구속 발부까지 17시간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피의자 당사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과거 전례를 살펴봐도 대체로 12시간 안에는 결론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그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자정 전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가지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 쪽이 요구하고 있는 전제 조건, 다시 말하면 구인장을 안 내는 조건 하에서는 자기들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심사기일이 아마도 모레 정도로 잡힐 가능성이 크고, 근데 법원 쪽에서 무슨 얘기냐, 그건 필요가 없다.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하겠다. 그러면 바로 내일 심사 들어가서 빠르면 내일 중으로 혹은 늦어도 모레 새벽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들이 또 따로 2부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4대강 사업을 틈날 때마다 자랑해 왔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지난 201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석 달에 걸쳐서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핵심은 환경 파괴와 비리 의혹들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문제의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사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4대강 공사에 끼워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금품 전달은 대선을 몇 달 앞둔 200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시켜 서울 방배동의 건물 주차장 등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5번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몇 차례 골프를 함께 쳤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 회장은 골프를 치다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후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2년 7월 4대강 사업에서 공을 세웠다면서 대보건설 임원 2명에게 석탑 산업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5억 원에 대해 사전 수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 개인의 민원 해결소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실과 법무비서관실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게 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죄 혐의에는 GSI 747 후원회, 이런 생소한 이름의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영문 약자인 GSI는 이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를 뜻하고 747은 대선 당시 대표적인 경제 공약이었죠. 이 단체에 속한 인사들이 바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그리고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입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이 후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 원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은 4억 원대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장이 되거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격을 얻기 위해 상납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GSI 747 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제정책연구원 GSI와 대표적 경제 공약이었던 747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직의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송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설립한 청계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같은 61학번 동기인 천신일 세종그룹 회장과 1년 선배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후원회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조직의 부회장이었던 김소남 전 의원의 경우 고려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면서 이 전 대통령 등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인 이팔성 전 회장도 후원회 일원으로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뇌물을 건네고 그 대가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물증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첨부된 116쪽의 범죄 일람표에는 다스의 돈 세탁 정황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범죄 혐의 일람표가 영장 본문보다 더 길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207쪽입니다.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소송 비용 등 뇌물죄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와 범죄 사실을 적은 부분이 91쪽이고 나머지 116쪽은 범죄 일람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일람표에는 다스나 차명재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좌 추적 내역 등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다스가 경주의 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일주일 뒤 서울에 있는 은행의 4개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뀐 흔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이런 자료를 차명재산 관리를 위한 돈 세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 측이 오랫동안 없애온 장부나 법적으로 보존 기간이 5년인 은행 전표 등을 대신해 재산관리인 등의 차명 계좌를 집중 추적해 범죄 일람표에 담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엮은 수사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6쪽의 범죄 일람표가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들을 열거하면서 대선 전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면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의혹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했던 해명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대선 바로 전날까지 이명박 후보가 쏟아냈던 해명들을 이서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다스와 BBK 관련 문제 제기만 나오면 곧바로 네거티브 공세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에 대한 건 저는 전제를 관련이 있다고 하고 묻는 것은 자꾸 질문이 이게 네거티브가 됩니다. 이 질문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증명이 돼야지. 이 전형적인 네거티브입니다. 이걸.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허풍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그러면서 재산 관련 의혹 제기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저는 이 경선에서 떨어뜨리는 세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이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자 이 전 대통령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대선 바로 전날 방영된 TV 연설에선 재수사를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폭로예요. 음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10번, 100번을 수사하고 특검을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명들로 개인 경제사에 대한 의혹을 덮은 이 후보는 결국 경제를 살릴 후보란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하지만 그로부터 11년, 이제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논현동 집 앞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네, 그죠? 맞습니다. 예. 하루 종일 자택 앞에 지켰는데 참모들 여럿이 드나들던 어제와는 달리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주로 나가 있는 그 대치동 사무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이 임박한 만큼 참모들은 좀 뒤숭숭했습니다만 동시에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분위기란 건 어떤 겁니까?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영장심사 불출석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보복 프레임에 입각해서 앞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차분하게 법리 대응을 하자, 아니다, 강경한 정치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엇갈렸던 진영 내 의견이 하나로 결속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나름 강경한 대응을 시작한다. 그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그럼 다시 측근들이 좀 활동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MB 정부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중심이 된 이 대치동 사무실 참모들은 그동안 변호인단 쪽만 바라보면서 사실 말을 아끼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 대응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 이후로는 다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요.
또 정부나 검찰과 각을 세우는 인터뷰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특히 당장의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언론의 피의 사실을 흘리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까지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일부 참모들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SBS가 논두렁 시계를 보도했던 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해가면서까지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보도가 나왔을 때가 이제 MB 정부 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게다가 이제 그 보도야말로 MB 정부의 국정원이 이걸 좀 주도한 것이 아니냐. 소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화제였던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가방을 줬다는 당사자들이 언론 접촉에 나선 경우라서 예. 논두렁식의 보도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논두렁식의 보도와 관련해선 지난해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공식적으로 재조사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국정원 간부들이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피의 사실을 적당히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요구가 정확히 논두렁식의 보도로 이어졌는지까지는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 보도가 나갈 때 SBS의 책임자들 중에 MB정부 고위직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문제 보도 당시 SBS에 있었던 이들이 하금열 전 사장과 최금락 전 보도국장입니다. 예. 이들은 SBS를 떠난 이후에는 MB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또 홍보수석을 지내기도 했고요.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대화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격인 이 3자가 직접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입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대화 국면이 찾아왔지만 한반도 문제를 더 확실히 해결하려면 직접 당사자인 남북미가 동시에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북미가 만나고 그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역할을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위해선 당사국의 동의도 필요하고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정부가 북한 측의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에 열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구역인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3명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1명씩 들어갑니다.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여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정상회담 날짜는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라며 고위급 회담에서 일정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6일과 27일, 30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는 전직 통일부 장관과 북한 전문가 등 40여 명 규모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북남 사이엔 극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미 관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침묵해오던 북한 관영 매체가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때문에 조만간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직접 관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K-팝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등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북측 관중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관심이 갑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걸그룹 레드벨벳과 가수 정인의 대표곡입니다. 이 노래들이 다음 달 평양에서 울려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예술단은 다음 달 1일 평양에서 첫 공연을 열고 2일 또는 3일 두 번째 공연을 엽니다. 레드벨벳과 정인, 알리는 한류를 이끈 K-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레드벨벳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연팀을 제시했을 때 혹시 북측에서 좀 이렇게 어떤 반응을 좀 보였는지. 특별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공연 경험이 있는 이선희, 최진희, 조용필, 윤도현 등은 평양 시민들에게도 친숙한 제2의 기 등을 부를 예정입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서현은 다시 한번 북한 단원들과 무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우리 측의 예술 공연을 관람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관람 가능성이 있다며 관람한다면 예술단 대표단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윤상 음악감독이 옆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청와대가 어제부터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개헌 조항 차례였는데 특히 헌법의 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무엇보다도 토지 공개념까지 실어서 경제 민주화를 키우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였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는데 아예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강화하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토지 공개념 조항에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볼 문제가 하나 있죠. 청와대 개헌안대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되게 되면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소유나 사용 등의 제동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볼 근거도 갖게 됩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헌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도 공익성이 포함돼 있다는 개념입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필수란 입장입니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취지가 녹아있기는 하지만 조항 자체가 모호해서 관련 법률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1994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 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바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기대입니다.
이 같은 방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인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안에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담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후 세법 등 관련 법률들을 손보는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JTBC는 어제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한 문건을 입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위수령에 의한 실제 병력 동원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법리 검토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 총기 사용 수칙을 포함한 시위 대비 계획 문건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군사정권은 국회 동의 없이 군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위수령을 악용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근거로 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적이고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는 당시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방사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엔 단계별 총기 사용 수칙과 예비대 증원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합참 교전 수칙 등 관련 지침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이와 별개로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하나는 2014년 국방부와 합참이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 직후에 국방부와 합참이 마치 폐지란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처럼 문건이 다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란 제목으로 지난해 2월 20일 합참 합동작전과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위수령은 비상시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로 무기 사용과 함께 체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건을 입수한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위해 만든 자료로 최근 국방부 감사관실이 발견했습니다. 문건에는 과거에 위수령을 검토했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합참은 2014년 11월 사문화된 법령이라고 했고 국방부도 폐지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의 회의 결과도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전 장관의 회의를 거친 당일 똑같은 제목의 문건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유독 폐지와 관련된 단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문화된 법령이란 표현은 빠지고 개선 작업 필요로, 폐지 필요성 역시 개선 필요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의 회의 결과도 폐기가 아니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나온 것처럼 고쳐졌습니다. 군 내부에 마치 폐지 의견이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문건이 수정된 겁니다. 군의 내부 검토에 의한 폐지 건의를 장관이 폐지는 안 된다, 개정하자, 그러니까 존치시키자는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릴 대로 정치권에서는 위수령 폐지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회 예술감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17년 동안 17명의 단원에게 62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윤택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단원은 모두 17명입니다. 이들은 이 전 감독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모두 6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되고 도망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이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지난 2013년 이전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17년 동안 성폭력이 지속됐기 때문에 2013년보다 이전에 일어난 행위도 상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피해자 8명에 대한 24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앞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회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성폭력을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달이 다 돼가도록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등 사법 처리 방향이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건 지난 1월 29일입니다. 이틀 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출범했고 이후 성추행 의혹과 인사불이익 여부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유례가 없던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과 26일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단으로부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범죄 구성 요건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단은 성추행 후 인사불이익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과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수사를 끄는 한 이유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서 검사의 병가 만료일 전까지 최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중에 복귀해 검사 업무를 하는 건 사안의 특성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 측은 수사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철저한 보강 수사와 꼼꼼한 확인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겨울을 마주한 하루였습니다. 해마다 있는 꽃샘추위라지만 올해 특히 매섭습니다. 바람에 눈까지 함께 왔죠. 오늘 종일 눈발이 날린 강원도 대관령 근처 마을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눈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초속 5에서 6m 정도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눈발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따갑게 느껴집니다. 찻길은 그래도 제설 작업이 이뤄져서 어느 정도 도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눈 속에 파묻혀서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면도로는 이렇게 아예 눈밭이고요. 그리고 도로가에 세워진 차량들도 온통 눈을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낮 동안 상인들이 가게 앞에 눈을 치우고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제설 작업이 계속됐지만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쌓이는 눈이 아니어서 대관령의 오늘 공식 적설량은 2cm에 불과했지만 체감하기엔 훨씬 더 많이 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른 지역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온 곳은 태백입니다. 새벽 6시 30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이후에 조금 전 저녁 7시까지 13.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강릉 대길이 11.5cm, 평창 용평 6cm 등 주로 중남부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외에도 제주에는 진달래밭에 30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산간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대도시에도 때 아닌 춘설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3월 하순인데도 눈이 많이 온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남동쪽에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요. 여기서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맘때에는 중국에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대거 몰려왔습니다. 이 찬 공기가 강원과 영남 등 동쪽 지역에서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많은 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눈은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네, 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엔 양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8cm, 그리고 충청도와 경남, 제주 산지 등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원도 대관령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좀처럼 눈 구경하기 어려운 영남에도 한방눈이 왔습니다. 봄꽃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비경이 펼쳐지긴 했지만 도로가 통제되고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해발 427m의 부산 황령산입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이 왕복 2차로가 이렇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제 발목까지 눈이 쌓였는데 직접 재어보니 15cm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눈은 이 입간판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백양산과 만덕고개 등 고지대 비탈길과 상간도로 곳곳은 오전 내내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아갖고 겨울옷을 넣어놨는데 다시 끄집은데 입을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산의 공식 적설량은 0.7cm로 기록됐습니다. 관측소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도심에 있어 생긴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도 3월 하순에 부산에 눈이 내린 건 13년 만입니다. 대구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3월 하순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3.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경북 칠곡 13, 경남 산청 7cm 등 폭설이 내린 영남 내륙 지역에선 200개가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제주 역시 눈꽃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노란 개나리 위로 새하얀 눈이 사뿐히 내려앉았지만 한방눈이 순식간에 얼면서 제설 차량은 분주해졌습니다. 산지에는 아직 대설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30, 어리목에는 2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이지만 직장 생활을 할수록 빚만 늘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데제과의 영업 직원입니다. 회사가 무리하게 판매 실적을 압박해서 결국 자신의 돈으로 실적을 채웠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빚이 수억 원씩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롯데제과 영업팀의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일개 하달이라는 팀장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쉽게 말해 하루 목표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올려야 하는 매출은 많은 경우 1,700만 원이 넘습니다. 선매입을 잡아서라도 매출 목표를 채우라는 말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선매입입니다. 팔지도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매출 장부를 조작하라는 건데 사실상 불법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실적을 맞추기 위해 적게는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개인 카드로 과자를 구매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이런 일이 회사의 무기나 아래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목표 자체 설정을 알맞게 해줘야 저희도 쉽게 말해서 편법이나 이런 건 안 하는데 일단 목표 자체가 가덕에 잡혀 있어요. 미리 잡아놓은 매출을 채우지 못하면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갚은 돈이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늘어나는 액수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대부업체까지 찾게 됩니다. 많게는 지점 영업사원의 절반 정도가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도 이제 저희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제 하기도 싫고 제가 이제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영업 강요는 없었으며 일부 사원의 편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몰래 팔아온 유학생 출신의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매 방식도 교묘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주택가 골목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물건을 찾는 방법을 썼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이 골목길을 걷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주위를 살피더니 뭔가를 던져놓고 떠납니다. 마약 판매 조직의 일원으로 주문받은 마약을 은밀히 배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주택가의 골목입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을 숨기고 떠나면 구매자가 1시간도 안 돼 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인도에서 12억 원 규모의 대마와 필로폰을 밀반입해 이 가운데 8억 원어치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는 마약 거래 전문 웹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물품 보관함 등을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주택가 화단이나 우편함 등의 물건을 두고 찾아가게 했습니다. 대부분 CCTV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자기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길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유학생 출신 모임에서 마약을 흡입하다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들이 먼저 붙잡히자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판매 총책 34살 서모 씨를 포함해 조직원과 상습 구매자 24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로 떠들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주고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했다는 여성이 또 나왔고 방송 활동 당시의 성추행 의혹도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때 성인 잡지 모델이었던 캐런 맥도걸입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측이 15만 달러, 우리 돈 1억 6천만 원을 자신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의 성관계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맥도걸은 그 비밀을 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토미 데니얼스로 불리는 성인물 배우도 같은 소송 중입니다. 데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혼외 관계를 13만 달러에 입막음했다고 먼저 폭로했습니다. We obviously had her take it after I did the interview because we had all this information. We wanted to make sure she was telling the truth. 그 결과 데니얼스가 트럼프를 언급한 부분의 99%가 사실상 모두 진실이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성추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And even after I was fired, I continued to see him as a possible mentor and potential employer. And he came to me and started kissing me open-mouthed as he was pulling me towards him. 트럼프가 진행한 리얼리티 쇼에 나왔던 저 보스는 트럼프에게 성추행당한 걸 털어놓고 지난해 명예훼손 소송도 걸었습니다. 트럼프 측이 임기 중에 소송은 안 된다고 했지만 뉴욕주 대법원은 소송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페이스북 가입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게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는 데 활용됐다는 의혹으로 이용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삭제하는 운동이 퍼지고 있고 주주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을 지울 시간이다. 페이스북 임원을 지낸 브라이언 액튼이 트위터에 남긴 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을 떠나자는 운동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장사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CNN 등 외신은 페이스북이 매년 수십조 원을 벌면서도 22억 명 이용자에 대한 보안과 보호 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 회원 5천만 명의 정보가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전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영국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1인당 최대 4만 달러씩 2조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 주주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틀간 약 10%의 주가 폭락으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52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페이스북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는 우리나라 IT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29일이었습니다.
5살 고준희 양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어른에게 맞고 밟혀서 뼈가 부러지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준희 양의 고통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 아동을 찾는 지원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제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더 쉽게 발견할 수는 있게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학대 아동을 구조하는 일선에서 뛰는 상담원들의 하루를 최수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쉴 새 없이 학대 신고 전화가 이어집니다. 내용은 모두 급박합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셨는데 요구하면서 엄마 때리고 저도 때리려고 했어요. 저기 옆집에서 계속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혹시 언제부터 우는 소리가 들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맞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상담원들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지만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뭐가 내려가다 키우고 내려가다 키우고 무슨 다 남의 자식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경찰이 동행했지만 역시 억지로 문을 열 권한은 없습니다.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시면은 한계는 있는 상황이긴 해요. 비슷한 시각 다른 상담원도 바빠집니다. 한 여학생이 6년 동안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부모 눈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 차량에서 40분 동안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신고가 들어온 아이들은 관찰 명단에 올린 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전국에 894명, 아동인구 870만 명을 감안하면 상담원 1명이 10,0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244개의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세우도록 했지만 현재 61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대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이제 출동할 일은 더 많아지게 됐지만 인원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등굣길에 갑자기 쓰러진 대학생이 심폐소생술로 2번이나 목숨을 구했습니다. 빨리 신고하고 빨리 조치한 덕분입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앞.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대원 3명이 교대로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 시행을 반복한 지 8분. 간신히 맥박이 감지되고 호흡이 돌아옵니다. 구급대는 즉시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은 대학생 유모 씨. 지난해 2월에도 지하철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신고해 주시고 정말 빠르게 와서 이제 응급처치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유 씨는 얼마 전 확장성 심근병 진단을 받아 몸에 제세동기를 삽입했습니다. 유 씨 같은 심정지 환자는 한 해 약 3만 명씩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80명꼴입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5분 안에 저희가 심장 충격을 줘야지 심장 리듬이 제대로 돌아오고 뇌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건지는 사람은 7.6%에 불과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평소 익혀두는 게 좋고 모를 때는 119에 전화를 걸어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소포 연쇄 폭발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은 현지 시간 21일 새벽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전날 페덱스 배송센터 폭발 사고 등 최근 19일 동안 6건의 연쇄 폭발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향년 76세로 타계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중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진화론 창시자인 찰스 다윈 곁에 묻힙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호킹의 유해가 화장된 뒤 올가을 추수감사 예배 중에 사원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킹의 장례식은 오는 31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울산 중부경찰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 검색 없이 비행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이모 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 일행은 지난 8일 울산공항 귀빈실에서 오후 2시 45분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다가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탑승했습니다. 울산공항 측은 당시 검색대로 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기습 피켓 시위를 피하려다 발생한 실수라고 했습니다. 경영난으로 올해 1월에 문을 닫은 서울 정동에 있는 세실극장이 다음 달에 다시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이 건물의 소유주인 대한성공회로부터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한 뒤 민간 운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42년 역사의 세실극장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옥상은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재단 비리로 논란이 계속됐던 서남대가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캠퍼스는 물론 지역 사회에까지 그 피해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대학 폐교 문제를 밀착 카메라가 들여다봤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남대학교 남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설립자 비리 등으로 수년간 부실 운영 논란을 빚다가 결국 지난달에 폐교가 됐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교기가 뽑혀져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광고 현수막들이 찢어진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과연 캠퍼스 내부 상황은 어떨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설립된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제한했고 다른 대학들의 인수 시도도 무산되면서 지난달 강제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폐교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캠퍼스에서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대학생들은 편입학을 많이 했는데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학업을 많이 포기했죠. 교직원은 거의 지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계셔요. 의과대학 강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사용하던 곳이라 저쪽에 보시면 방사선 사진이 붙어 있고요. 옆에 칠판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먹다 남은 케이크부터 수업에 쓰던 교재까지 학생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교실을 나와서 동아리방 쪽으로 오시면 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학생회실인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래된 기타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선후배나 동기들이랑 떨어지게 된 게 너무 아쉽죠. 원인 제공은 설립자가 했지만 교육부에서 좀 더 대처를 잘해줬으면. 황량해진 건 학교 주위 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중 유일하게 불이 켜진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아예 나만 얘기 안 있고. 사물에 한 명도 다 왔죠. 저는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원룸 건물도 텅텅 비었습니다. 서남대학교 앞에 위치한 한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이 방은 지난해 여름까지 사람이 살았던 곳인데요. 책상 위에는 서남대학교 학생이 살면서 공부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학생들로 찼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전기 공급이 정지된다는 안내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제 사서 들어왔어요. 그 기본은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죠. 폐교라고 해도 그래 빨리 되겠나 하는. 2000년 전남 나주의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이후 지금까지 폐교된 대학은 총 15개입니다. 2012년 폐교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은 아직까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폐교된 지 6년이 됐지만 주변 상권은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14년 넘게 가르쳤던 한 교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건 뭐 옛날 생각이 좀 나네. 비리 사학의 경영주들을 교육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갖다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다 돌려버렸다. 2021년이면 대입 정원이 고졸자보다 더 많아진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실대학뿐 아니라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폐교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 또 지역 주민들의 몫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설마를 없애고 갑자기를 빼고 만약을 지우고 오직 지금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풍경과 노래 가사에 가족의 웃음에 집중하세요. 사소한 걱정은 악사의 목,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지금 Live Now 악사.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감각이 남달랐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날개 달린 모자와 역시 날개가 달린 신발, 손에는 뱀과 독수리 날개가 달린 지팡이를 쥐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의 신, 여행의 신, 상업의 신, 도둑의 신이라 불립니다. 신화에 따르면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복형 아폴론의 솥대를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요람에 다시 눕습니다. 도둑질이 들통난 이후에도 오히려 화해의 선물을 바쳐서 신들의 환심을 샀던 총명함. 그래서 헤르메스는 재주가 많은 신, 상인들이 좋아하고 도둑들이 섬기는 이른바 처세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창업자의 이름에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을 가진 현대의 헤르메스. 그까짓 것 하며 무시하다가도 나도 한 번쯤 하는 호사의 심리. 소위 명품이라는 물건은 그래서 때로는 요물로 둔갑해서 뇌물의 도구로 악용되곤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지난 2007년 권력자들에게 넥타이 등 선물을 자주 보냈다 해서 에르메스의 여인이란 별칭까지 얻었던 인물이 있었고, 대우조선 비리 관련 로비에 사용된 물건도, 또 지난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주고받은 것 역시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니 매혹적이지만 두려운 이 물건은 역시 처세의 아이콘과 이름이 같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가진 가방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받았다는 그 어마어마한 값의 가방 안에 또한 그 가방값만큼의 돈이 더 들어있었는가에 대한 증언은 엇갈립니다. 돈이 곧 권력으로 향하는 동아줄이라 여겨서 뇌물을 바친 사람들과 그 마음을 알면서도 물건에 손을 댔던 권력의 민낯. 명품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탐욕은 여러 권력자들을 곤경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고대 그리스 신의 이름과 똑같은 그 명품만이 도도히 남아서 어지러운 세상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흥미로운 이야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애초에 헤르메스의 도둑질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헤르메스는 잘생긴 소 한 마리를 주면서 입을 다물어 달라고 당부를 하지요. 목격자였던 노인은 말합니다. 돌이 고자질하는 일은 있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 나타난 헤르메스가 내민 또 다른 뇌물에 현혹된 노인은 그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결국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화가 전하는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는 진리.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내일 열리기로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지금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불투명해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원이 내일 서류 심사만 가지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루 늦춰서 금요일에 변호인단이 출석하는 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진 건지,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그럼 언제 나올 것인지에 달려있는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불출석하겠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취소된 전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예.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충분히 다툴만 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선 피의자가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뇌물 혐의를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나 또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장호준 검사장 등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자진 포기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과 변호인단의 의견서 등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법원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 피의자나 변호인단의 출석 문제 때문에 심사 자체, 일정 자체가 연기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자, 아무튼 내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가 이렇게 불투명해진 표면적인 이유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과 법원에 서로 다른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왜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변호인 측이 다른 의견서를 낸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오늘 변호인단은 불과 한두 시간 간격으로 검찰과 법원에 각각 다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먼저 법원에 변호인단만이라도 심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뒤에 검찰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변호인들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검찰은 피의자 측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서 필요가 없어진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변호인단 입장이 법원과 검찰에 각각 다르게 전달됐다, 이 점을 확인한 법원이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일정을 일단 취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전 중에 이제 일정을 잡는 회의를 하겠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필요 없이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변호인단이 나온다니까 그걸 기일을 다시 잡을 것이냐를 내일 오전 중에 결정을 한다, 그런 네. 얘기인데, 다만 아까도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다른 심사 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하지 마라, 검찰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뭐 심사에 응하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왜 그럽니까? 구속의 기로에 선 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영장심사가 잡히면 구인장이 함께 발부가 됩니다. 예.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한 피의자들은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법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구인장을 발부하면 변호인단마저도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등에 구인되는 상황을 막고 심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서 구인장이 발부되더라도 굳이 집행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을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이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억지를 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영장심사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경전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아도 뭐 좌우지간 이 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는 이 영장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경우 제대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정치투쟁의 빌미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일 서류 심사가 열리거나 또는
변호인단이 참석한다고 하면 모레쯤 다시 신문 기일이 잡혀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하루 이틀 상관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좀 덜커덩거리니까 좀 뭐랄까요,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경찰서장까지 지낸 현직 경찰총경이 해외 불법 사설 도박장 운영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카오 사설 도박장을 삼성보다 나은 가족 사업이라면서 투자자를 유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엘리트 경찰로 촉망받았던 정모 총경의 두 얼굴,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경찰청 홍보계장, 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장까지 경찰 내 주요 직책을 거친 정모 총경이 가족 등 명의로 마카오의 불법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프로골퍼 김모 씨가 빌려준 돈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 총경을 고소하면서입니다. 이자 많이 주는 사업이고 절대 안전하다고.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카오 한 호텔의 사설 도박장 운영자로 정 총경의 친누나가, 채권자는 정 총경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카지노 도박장은 정 총경의 측근 조모 씨가 운영자로 돼 있습니다. 정 총경이 도박장 수익이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학교에서 돈 벌다가 좀 번 데는 이자 짝짝짝 가져 원금 짝짝짝 넘어서 빚 갚고 하면은 1년 있어서 넘어가 다 갚으면 그럼 사업 성공한 거지. 갑자기 왜냐면 같이 정피해서 나온 돈이 있거든. 대기업보다 수익 구조가 좋다며 가족 사업으로 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삼성보다 더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50, 60, 70대까지 하더라도 가족들끼리 잘 버는 사업 아니야. 가족들끼리 좋게 먹고 사는 거지. 당시 경찰서장이던 정 총경이 천안의 고급 아파트로 투자자를 불러 자신의 지위를 내세웠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경찰대학교 나오는 사진과 더불어 동문들끼리 청와대에서 같이 찍는 사진도 이렇게 뭐 자랑하듯 걸어놨다고. 그래서 사고 나면은 공무원인데 내 돈 띄워먹겠냐. 경찰은 피해자가 김 씨만이 아니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으로 보고 검찰에 정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정 총경은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의도된 답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에 소명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정 총경이 고소를 당한 것은 작년 8월입니다. 그런데 정 총경은 작년 말에 지방경찰서장에서 서울로 발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감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정 총경이 지난해까지 서장으로 있었던 전남의 한 경찰서입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친구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너무 승진하시겠다 이 생각부터. 하지만 피해자 김모 씨는 당시 정 총경이 마카오 도박장 운영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를 하시고 좀 이제 저한테 시간을 한 열흘만 주세요. 오늘 해결하고 저도 신뢰행위를 하려고 해요. 실제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정 총경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해와경찰서는 다음 달인 9월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피고소인인 정 총경에 대한 경찰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엔 경찰 정기 인사에서 정 총경을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으로 발령까지 냈습니다. 저번에 서울 오면 영전이죠. 무리를 일으켰다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라든가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해와경찰서가 정 총경을 직접 불러 조사한 건 수사가 시작되고 5달이 지난 2월 초였습니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란 지적에 대해 정 총경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인원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정 총경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에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당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선거 문자가 돌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문자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문자들을 좀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자들을 받을 가능성도 많을 텐데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면 선거일까지 8번까지만 단체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사람이 20명이 넘거나 인원과 관계없이 웹발신처럼 기계가 자동적으로 보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카카오톡의 메신저, 온라인 메신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네. 횟수와 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 후보가 계속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문자나 카톡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달리 카카오톡은 전자우편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전화나 문자는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로 10번을 보냈다면 불법이 되지만 같은 내용을 카톡으로 10번 보냈다고 한다면 합법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톡과 문자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은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자 홍보라는 게 유권자들이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건데 이런 식이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법 개정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8번으로 제한한 이유는 유권자에게 정보는 주되 불편은 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톡에 대해서는 이런 고려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를 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개인정보 침해는 4,000건 넘게 신고가 됐습니다. 이보다 후보 수가 적었던 2016년 총선 때는 1,200건 넘게 그리고 후보가 훨씬 더 적었던 지난 대선 때는 40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네, 2014년 사례가요. 신용협동조합의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 출신의 새정치연합의 선대위원이 고객 정보를 빼내서 선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유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직자는 문자 발송 업체에 당원 명부를 넘겨서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리운전 회사, 택배 회사가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이 좀 불거지고 나서야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네, 반대로 본인은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경로로든 동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면 수신 거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연락이 온 번호 또는 계정을 통해서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반드시 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가스는 퍼진다로 잡았습니다. 가스는 퍼진다. 예. 그렇죠. 예. 어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모임을 갖기로 하면서 홍준표 연탄가스. 대표의 예, 맞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비하인드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 바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좀 발끈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극소수의 중진들이 음해를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이 중진들을 가리켜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들 중진을 다음 총선 때 강북 험지로 차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강북 험지요?
예.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좀 없는 지역으로 차출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 연탄가스라는 말도 뭐 요즘은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연탄을 아직도 난방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도 있죠. 있는데 예, 일부 있죠. 옛날에는 뭐 연탄가스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그냥 다반사였는데 예. 아무튼 그 말도 좀 그렇고 그 다음 총선이 2020년인데 홍준표 대표가 그때까지 대표직을 한다는 것도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현재 임기는 정해진 걸로 따지면 2019년 7월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 총선에는 본청권이 없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좀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홍 대표는 이전에 광역단체장 6곳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저 표현을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물러난 뒤에 다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 2020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반발 세력에 대한 엄포용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물러난 뒤에 다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연탄가스 뭐 맡아본 적 없죠? 맡아본 적은 비슷하게 깊게는 아니고 얕게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연탄에다 그런가요? 예. 원래 연탄가스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중독된지도 모른다고 해서 옛날엔 그래서 많이 연탄됐을 때는 집에 카나리아라는 새를 키우는 집도 있었습니다. 카나리아가 먼저 알아챈다고 해서. 예. 카나리아가 죽죠, 근데 맞고 먼저. 근데 홍준표 대표는 당내에 카나리아를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탄가스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의 이슬처럼으로 잡았습니다. 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당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이슬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6.13 선거의 승리로 우리가 대표 야당이 될 때 아직도 부패 정권 10년의 몽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예. 자, 근데 그 전제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표현을 보면 바른미래당이 대표 야당이 될 때 자유한국당이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예.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고민도 좀 많습니다. 예.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에 몇몇 후보들이 나서겠다고 준비를 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이 없어서 바른미래당도 고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나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후보 정도가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나오는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예. 경기지사 출마 요구가 있는 유승민 대표 등인데요. 유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쯤에 당 지도부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누가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비합리적인 의심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이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청와대가 3번에 걸쳐서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살라미 전술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살라미 전술이요? 예. 예. 그러면서 논평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우려가 미친다며 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단어가 주로 북한이 써오던 수법에 적용됐던 단어다. 아, 살라미처럼 이렇게 얇게 점여가면서 차례차례 내놓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흔히 북한의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청와대 전술도 본인이 보니까 살라미 전술이다라는 식으로 연관을 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청와대의 살라미 전술이 북한에 쓰는 수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의 과거까지 연계시켜서 의심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조금씩 내놓으면 그거 다 북한 전술인가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예,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점을 어쨌든 홍지만 대변인이 생각해서 논평까지 냈습니다. 예. 특이한 종북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살라미 전술이 회자됐던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
조금씩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냈는데요. 예. 당시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도 저런 얘기가 나왔었군요. 예, 홍지만 예. 대변인의 합리적인 의심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살라미 전술은 누가 조언했는지 당시 여당이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꽃샘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기자가 나올 텐데 조금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 그러니까 학대받는 아동을 빅데이터로 파악해서 대응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장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